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증시입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는 8월 주요 일정 이슈 정리에 따른 증시 전망 및 핵심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또 영상 정보 하나를 담고 왔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라이브 강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던 영상 주제가 바로 8월 증시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기존 이제 부자TV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여기 이제 밑에 이수빈 대표의 급발진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7월 증시에 따라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7월 증시 이거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라 말을 했었고, 그리고 7월에 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할 만한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해서 알려드렸던 만큼 이번 달 사실 7월이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로 끝나게 됐었는데, 증시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거든요. 시장은 재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종목은 좀 재밌지 않았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8월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히 7월을 좀 마무리하고 8월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는 꼭 체크를 하시라고, 혹시라도 늦더라도 8월 또 첫째 주에는 이 영상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 항상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8월 증시 전망과 핵심 투자 전략 저와 함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끝까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부 되시고요. 행부가 뭐예요? 행복한 부자입니다. 자, 저 부자TV 이수민 대표와 함께 행부되는 그날까지 쭉쭉쭉쭉 여러분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 달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챙기면 좋을 것 같은 뭐랄까 좀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저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또 이거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실패를 통해 이제 성공을 또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실패가 무조건적으로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내가 그 실패를 한 이유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그 부분을 내가 고치려 안 한다면은 계속해서 실패 늪에 빠져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꼭 하고 했으면 좋겠는 게 월말에 여러분들 월말에 한 달에 좀 결산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산. 그래서 잘된 점과 그 다음에 좀 부족했었던 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 건 또 어떤 부분이 수익이 났었는지, 손실이 난 부분 어떤 부분이 손실이 났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청결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된 것은 계속해서 쭉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시면 되시겠고, 좀 부족했던 점은 뭐예요? 고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다가오는 8월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고쳐서 보완을 해자라고 좀 이런 식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거리 마라톤 대결인 이 주식 투자 주식 시장에서
잠깐 내가 한번 상대방에 뒤쳐져 가지고 좀 밀렸더라도 결국에는 다시금 스퍼트를 내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7월 한 달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일단 한 번씩 좀 피드백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 8월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8월 주요 일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쫙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요렇게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까만 별표, 좀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한 거는 흰색 별표. 그냥 참고할 만한 부분은 이제 별표를 안 붙였어요. 별표 안 붙였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체크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또 공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느냐? BOE가 뭐예요? 영국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 결국 금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떤 식으로 또 공급을 할 건지 뭐 긴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게 바로 BOE 통화정책 회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겠다. 아무래도 유럽은 또 선진국 또 미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미증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흐름은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일인데요. 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예전 시장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딱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 때 사실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과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던 국내 증시가 이 부분에서 2020년도 2000 거의 뭐 19년도 말 2020년도 초 요때에 해당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실상 이때부터는 쭉쭉쭉쭉 이제 오름세를 타줘야 되는 시장이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단기적으로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죠. 왜?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대형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역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초슈퍼 유동성 코로나가 만들어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폭락 이후에 폭등이 나오면서 V자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증시는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특히나 또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 이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단기간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냈었는데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해. 특히나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이게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었던 포인트가 최근에는 그렇게 막 지지부진한 뭐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박스권에 계속 머물고만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수익이 나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점을 좀 던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우리 증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다라고 보는 거는 진짜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크게 꺾이고 할 때가 우리 증시는 안 좋은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체감 시장이 좋지 않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 그거는 여러분들 욕심이다, 조급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증시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결국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 돈의 힘으로 증시가 쭉쭉쭉쭉 올라가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 시장에서 증시가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될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될지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연준이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잭슨홀 미팅. 요게 가장 다음 달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 얘기를 하겠지만, 자, 결국에는 연준이 보는 것은 가장 우선시 보는 게 고용지표라는 거예요. 고용지표. 지금 이 사람들의 취업률, 실업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태로 회복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고용 보고서는 여러분들 꼭 매달마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왜? 이 부분이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이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긴축하거나 이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재미가 없어요.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은 것이느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팔고 있느냐.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건 벌고 있는 거지만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상 미래 가치에 대한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결국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추후 기대감을 펼쳐줘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지금 최근에 TSMC가 막대한 투자를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초 나노 공정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TSMC를 어찌 보면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장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면서 도대체 언제 풀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거의 뭐 감옥에 갇히듯이 주가도 역시 갇혀있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국내 증시 흐름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석방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광복절 즈음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풀린 이후로부터는 아무래도 다시금 총수가 복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 M&A 움직임, 증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8월 이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8월 뭐 하반기부터 내지 이제 이후 정말 뭐 9월, 10월, 11월, 12월 이후 내년까지를 봤을 때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좀 생기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가석방이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마냥 갇혀 있는데 그 흐름을 다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길 수는 있겠다. 요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일입니다. 11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MSCI 분기 리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MSCI라는 게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자, MSCI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이제 증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증권사들이 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 국가들의 지수가 굉장히 전망이 좋아. 그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들이야 라는 기준을 잡기 위한 이제 세계 주가 지수가 MSCI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비중이 많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 새롭게 또 편입되는 종목은 무엇이고 새롭게 또 빠지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은 이 MSCI에 대한 세계 지수, 주가 지수에 대한 기준을 보면서 이런 이 국가의 지수가 전망이 좋구나. 이 국가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기준 삼아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서 빠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고, 새롭게 편출이 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이런 매매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MSCI 분기에서 리밸런싱에서 자,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에코프로비엠과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그래서 좀 장중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이제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사주면서 살짝 정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시도가 나왔고, 장중에는 실제로 뚫어준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정이 며칠이에요? 11일이다 보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간 정도는 기대감 선반영 개념으로 일단 다음 주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주가 흐름이 또 좋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새롭게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빠지는 종목은요, 보시면 SK생활건강 우랑, 그 다음에 SK텔레콤이거든요. LG생활건강 우랑 SK텔레콤.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자, LG생활건강우가 최근에 또 실적도 좀 어느 정도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좀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런 이슈가 오늘 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에 좀 대량 매도가 나갔다. 그래서 전저점에 대한 이탈 움직임을 어느 정도 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한다면은 충분히 좀 28만 원대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열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 다음에 11일 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갤럭시 언팩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노트를 어느 정도 새롭게 출시를 안 하고 폴더블 쪽으로 무게를 더 실으면서, 이번에 누가 또 여기에 광고 모델로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누구? 방탄소년단이 거의 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도 방탄소년단이 광고 모델로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자,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인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번에 또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광고 모델로 좀 채택이 돼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특히나 갤럭시에 대한 기존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게 가격이 높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가격을 또 대폭 낮추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사활을 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폴더블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뉴파워 플라즈마, 그 다음에 KH 바텍, 그 다음에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라. 자, 또한 9월에는 아이폰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이폰과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가장 크게 연관이 되는 게 LG노텍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트론. 자, 삼성전기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 아직 이제 단기 박스권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모습인데, 요 이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뚫어주는 시도가 나왔을 때는, 11,000원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 1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열릴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은 가져보셔라. 다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단기적인 이슈로 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자 19일 테슬라 AI 데이입니다. 제가 이거 최근 영상에서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어떤 영상이었어요? 자, 요 영상이었습니다. 150배 성장할. 자, 여기서 보시면
제 영상 최근에 7만 분이 이미 보셨는데 메타버스 후속으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150배 성장할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또 급등이 예상되는 탑5. 왜 또 급등이 예상되느냐? 테슬라 AI 데이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논의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AI 데이 8월 19일에 열 것이라고 확정을 지으면서요. 밑에 뭐라고 하냐면 자율주행 외에 다른 분야 AI 활용 사례도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은 과거 테슬라 AI 데이 때 그때 당시에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당시 언제였었냐면 작년 9월경이었었는데요.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모텔엑스 같은 경우서도 그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서도 단기간 바닥권 대비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흐름이었고 최근에는 쭉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이번 달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좀 열렸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포인트 일단은 2개 나왔어요. 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율주행. 자, 그 다음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20일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21일날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좀 발의가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어요? 대표적인 인프라 아무래도 건설 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바이든 인프라 쪽은 아무래도 신재생 쪽이 또 강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풍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풍력 또는 이제 수소 쪽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풍력 수소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반기까지 쭉쭉쭉쭉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일날 한국의 수출입 동향 나오니까 우리나라 수출 동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지표를 경제 어느 정도 좀 선행 지표로 좀 참고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느냐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개, 요 두 개 다음 달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개인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역시 마찬가지.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 그래서 특히 요 연준 잭슨홀 미팅이 정말 중요한데 자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한 번 인상이 되는 것은 사실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룰게요. 이거를 모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논할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느냐가 또 중요하고 가능성은 높아요. 가능성은 높고요. 결국 연준의 방향성이 여기에서 좀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를 알기 전에 작년 연준의 잭슨홀 미팅 때 어떤 부분들이 나왔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를 작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를 제가 강의했었던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후로 이랬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실질적으로 잘 못 올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가 나왔냐면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연준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 이 금리를 올리느냐 금리를 내리느냐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금리를 올리면 무슨 상황이 나옵니까? 금리를 올리면 결국엔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죠? 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진정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다시 좀 낮추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물가가 다시 좀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또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자본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진다면 연준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다시 좀 높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 결국엔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금리를 낮추는 이런 방식을 좀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증시를 끌어올릴 때 결국에는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강하게 낮춰주면서 유동성을 이래 없었던,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유동성이 없었던 것만큼 유동성을 강하게 풀어주면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주력을 했었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작년 잭슨홀 미팅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연준이 이렇게 금리의 업다운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잡을 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가고요. 두 번째는 고용률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물가를 좀 더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2% 목표제를 평균 물가 목표제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하면 금리를 다시 높이는 이런 전략을 좀 취했었거든요. 근데 자,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고용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두각이 됐어요. 보시면 자, 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자, 코로나 이전 사태 대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갑자기 이 실업자 수가 급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하다. 실업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 실업자들을 최대한 코로나 이전 사태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다? 맞습니다. 자, 이 실업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통화 정책을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을 했을 때는 금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도달을 하더라도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파이트 우리 이제 포기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고용률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거의 5년 동안은 장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방향성이 잡힌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여러분들 쉽게 볼 게 아니다. 증시가 지금 버블이 터지기를 미리부터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증시에 버블이 낄 것을 먼저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며, 주식 투자로 수익률을 최대한 키워가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증시 폭락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강하게 또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죠. 근데 여전히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이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과거 팬데믹 이전 때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온 이슈도 보니까, 자,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0만 건. 물론 이제 전주보다 조금 감소하면서 좀 개선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기에는 좀 멀었다라는 것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버블을 좀 즐겨야 될 것 같다. 너무 지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과거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증시에 이제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경제의 이 화랑 사이클은 그래도 한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이제야 한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증시의 폭락을 미리부터 걱정할 게 있나? 물론 버블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는 버블이 붕괴된, 버블이 터지는 이런 증시 대폭락 사태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흐름과 자산시장의 유동성, 이런 부분을 얼마나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제가 계속해서 같이 받을 거고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막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통화량인데,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넘어와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 시티의 연방은행, 이 매년 8월에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경제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게 바로 잭슨홀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통화정책 기조를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채택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물가보다도 고용률이 중요하다. 고용률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방향성을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신고 랠리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연준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느슨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저번 금융위기 때도 5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었다. 근데 지금 물론 과거와 흐름이 좀 다른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는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분석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냐면 과거와 비교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물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아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이 팬데믹 이후로 이 V자 반등이 나올 때요, 이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수익을 작년에 엄청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요, 이때 사실 증권사에서도 이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때 쉽게 배팅을 못했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과거 분석을 통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최소한 쌍바닥은 찍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질 생각에 이때 사야 되는데 사지 못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과거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과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사태였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흐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정이나 어떤 이슈나 어떤 경제 지표의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따른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흐름에만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7월 증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증시에 FOMC 회의가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이런 이제 대형 일정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좀 박스권,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종목에 투자라는 방향을 잡아드렸었는데, 다음 달 8월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요, 자, 지금 큰 이슈가 일정이 많아요. MSCI도 있고요, 이재용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 요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달도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7월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이 된다면 8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다시금 살아나면서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또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추세를 끓이세요.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이으세요. 그래서 추세의 요 상단 부근, 최근 기준으로 잡으면 추세 상단 부근, 즉 한 코스닥 1050 정도, 1050 정도에 다다르면은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면서 현금화를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시고 왔다 갔다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좀 살펴드리면 코스피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근 흐름이 어느 정도는 딱 3200포인트 정도, 3200포인트 정도에 다다르면은 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300포인트 정도로 다다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을 뚫어준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제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좋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챙겨서 저는 그래도 현금은 한 20%에서 30%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명확하게 방향이 상방으로 잡히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갖춰놓은 현금을 좀 더 쓰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시장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좋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은 여전히 좋을 것 같으나 단기적인 방향에서 시장이 혹시라도 깨지면은 그럴 때 또 추매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은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아까 체크를 해놨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 발생 4년 만에 거론됐던 테이퍼링이 코로나 때는 지금 1년 만에 거론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는 지금 유동성 위기와 시스템 위기, 실물 위기 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 극복 3단계 이론으로 볼 때 금융위기는 시스템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돼서 초기 충격이 작은 반면에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야지만이 실물 경기 회복이 가능해져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맞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적게 풀렸는데도 2013년에 가서야 테이퍼링이 처음 거론됐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하자 연준은 1914년 설립 이래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걸어왔다.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매입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 달러와 공급을 한다라는 방침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연준이 그동안 가지 않았었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길이 또 이번 달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눌리면서 하고 올라가면 파는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꼭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 이슈가,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자,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한도가 임박을 해가지고요, 옐런이 지금 의회에 서한을 넣었어요. 8월 1일로 부채 상한이 적용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의 국가 부도가 재차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물론 가능성은 좀 낮아요. 미국이 지금 과거와 대비해서 워낙에 가지고 있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 좀 현저히 낮으나, 디폴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디폴트라는 거는 아무래도 채무자가 공사채나 이 은행 융자, 그리고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재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돈을 풀어주는 만큼 그게 다 부채로 쌓이잖아요. 부채로 쌓이는데 이 부채 한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현재 22조 달러인데 미국 국채 발행 한도가 22조 달러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부채 한도가 28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 한도, 최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가 일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지금 무제한적으로 발행했는데, 이 부채 최대 부채 유예 기간이 바로 7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 임박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 부채 상한을 또 할 것이느냐, 아니면 어떻게 계속 부채 한도를 막을 것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이슈가 나오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혹시라도 미국에 대한 디폴트, 물론 이제 가능성 낮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증시에 사실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특히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곳에서 좀 터지는 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동성 긴축, 테이퍼링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걱정하고 있고 생각을 하지만, 가드를 올리고 있지만 디폴트에 대해서는 가드를 딱히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터지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은 꼭 20%에서 30%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이때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아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무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내가 파도가 이렇게 넘실 강하게 치고 있는데 내가 헤엄쳐봤자 힘만 빠집니다. 다시금 결국에는 파도는 또 강하게 치다가 다시 또 잔잔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잔잔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강하게 또 헤엄치시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결론은 현금 20에서 30% 정도 확보해 놓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디폴트 요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자. 여기에서 증시의 방향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 돼요.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잡히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이번 8월에 또 볼만한 일정이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금액 올해보다 한 약 6.3%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친환경 일환으로 시행되는 탄소 중립 정책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17%가량 늘어났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결국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쪽 관련해 가지고 자금이 올해보다 17%가량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린 뉴딜 서서히 두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고, 디지털 뉴딜 봤을 때 자, 뭘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달 8월 일정 보더라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은 반도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스마트폰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자율주행, 요렇게 일단은 이번 달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주행, 이쪽으로 8월에는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린 뉴딜 쪽으로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 또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충전소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소를 여러분들 2차전지 못 잡으신 분들은 차라리 충전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를 늘린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계속 구축을 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도 당연스럽게 다 인프라의 구축이 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차의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소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제 부자TV 함께 또 찍고 있는 우리 또 최코치님이 좀 올려주셨어요. 어디에서 올려주셨지? 여기에서 올려주셨네.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 여기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종목도 알려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좀 추가를 하자면 휴맥스라는 기업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휴맥스가요, 얘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엮이는 종목인데요, PBR이 0.5가 안 돼요. 0.5가 안 돼요. 그렇다고 가지고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물론 1분기에는 살짝 안 좋긴 했겠지만, 자, 충분히 현금 흐름이 다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또 붙어주고 있고, 차트상 흐름도 여기 지금 6,000원을 뚫어주면은 또 크게 한 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는 한 8,000원 내지 만원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추세 역시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쫙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저항 라인 때 일봉으로 돌아보면은 얼마, 여기 5,500원을 치려는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좀 여기 뚫어주면은 추가적인 시세는 좀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은 제가 또 차근차근 또 하나씩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슈가 또 남아있느냐, 25일, 26일 25일에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 출시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넷마블이 출시를 하는 것이고요. 26일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인데, 요거는 이제 NC소프트가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대형 게임사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나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NC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으로
NC소프트를 밀어냈는데 그를 다시 잡기 위한 야심작이고 사전 예약도 지금 7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관심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번 달 8월 달 게임주도 한번 같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셧다운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한알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또 파노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까 봤었던 요 건설이었죠. 예, 인프라, 아무래도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에 따른 건설, 요것도 같이 보십시다. 그래서 8월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주목하고 게임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7, 8월에 대한 비수기가 지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 플러스 여러분들 최근에 철강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철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철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건설과 그 다음에 조선업계가 지금 호황이다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과 조선 쪽도 하반기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미리 한번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철강 물론 좋겠죠. 최근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자 최근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쓸어담고 있어요. 쓸어담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형 철강사들이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으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사들 3분기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건설 조선 쪽을 오히려 지금 철강은 이미 한 차례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 건설 쪽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종목군 한번 잡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각 산업별로 또 핵심 종목들은 무엇인지는 앞으로 또 차차 같이 또 잡아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또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또 핵심 오브 핵심 반도체 에 대한 2부 강의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탄소 중립, 반도체 자율주행 강의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시간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놓쳤었던 강의가 있다면은 지금 제가 사실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산업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는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 최소 1년, 뭐 최대 10년 정도 볼 수 있을 만한 장기적인 관점의 산업 및 종목군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워낙 테마에 대한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지 알려드리자마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단기 매매도 하고 장기 매매도 하지만 최근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그냥 단기적으로만 끝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초보자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죠. 종목은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인다.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 저점과 저점을 쫙 있고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추세 하단선 부분 요 눌릴 때는 사시고, 눌릴 때는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추세 상단선 올라갈 때는 또 파시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셔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내려갈 때 아래에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볼 거다, 내려갈 때 딱 구간 잡아놓고 요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모아간 다음에 결국엔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미래의 실적이 크게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렇게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위에서 따라잡았다가 괜히 물려서 또 고생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데 못 잡았었다면은 내려오고 다시 반등 줄 때 이럴 때를 다시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후로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결국 마지막으로 요 말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물섬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물섬. 아주 그냥 보물이 황금보화가 바짝바짝 예, 누가 봐도 눈에 다 보이는 보물섬이 있습니다.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이 보물섬이 아니라 다른 데라면 망망대해 떠돌면서 계속 보물은커녕 나중에는 상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뭘 하십니까? 이 파도가 넘실넘실 됐을 때 이 당장의 앞에 파도만 봅니다. 파도가 지금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에 올라가느냐, 당장에 내려가느냐, 당장에 올라가느냐, 당장에 내려가느냐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엄을 치다가 당장 코앞에만 보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은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파도가 빠지면 좀 쉬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새 눈을 돌려보면은 저기로 그냥 망망대해 또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코앞을 보지 말고 주식투자는 항상 방향 설정부터 하셔라. 방향 설정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방향이 안 되어 있으면 제 아무리 헤엄을 열심히 친다 한들 성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거북이처럼 하는 게 좋아요. 거북이처럼. 결국에는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방향 설정을 잘한 거북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빨리 간다고 또 들뜰 필요도 없고, 당장에 안 간다고 또 아쉽다고 뭐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방향성이 잘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묵묵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투자TV 이수민 대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기존에 제 VIP 회원이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AS를 따로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좀 모르셨던 분들, VIP 제가 카톡방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기존에 VIP이셨던 분들 한해서 따로 좀 문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좀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은 한 번씩만, 영상당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거 요구할 거 없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아낌없이 올려드릴 테니까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뿅뿅 달아드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댓글 보면서 저 또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얻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감사함을 수익의 기운으로 제가 보답하는 또 이 대표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